2020년도부터 어떻게 진짜 해가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빡세게 살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몰입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힘드셨나 봐. 안녕하세요. 6월 26일 월요일 오후 9시 68회차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리부트라 님이십니다. 리부트라 님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부트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프렌즈는 5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7기잖아요. 그래서 딱 1년 정도 됐네요.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닉네임이 왜 리부트라 님이신지 궁금해요. 좀 알려 주실래요? 아, 리부트라는 단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저희 이제 컴퓨터 킬 때 리셋, 리부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언가 도전하거나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요, 이제 제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 MKYU, 이제 열정 대학생으로 2020년에 입학하면서, 거기 이제 김미경 학장님이 대표이죠. 그분이 이제 리부트라는 책을 쓰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공부하셔서 내신 그런 책이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서 제가 그때 마침 저도 같은 좀 변화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이 단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정이 2개가 있는데, 그냥 일상 계정은 원래 이제 그거는 리부트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MKY에서 주로 공부하고 여기서 성장하는 과정을 리부트 해란 이렇게 해서 리부트란 줄여서 저 이름이 해란이어서 네, 리부트란이 되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그 이름을 썼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면서 바뀐 거죠. 중간에 한번. 아, 그래서 또 리부팅 할 때 네, 맞아요, 리부트하고 맞아요. 리부팅 한다고 하잖아요. 테란하고 얀자를 붙여서 했는데, 근데 리부트란 하면 리부팅 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혼자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어, 네. 어떻게 부르셔도 네, 괜찮습니다. 예. 현생에서는 칼림바의 강사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칼림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칼림바도 딱 그때 시기예요. 저 삶에 있어서 리부트 할 때 제2의 이제 우연하게 또 칼림바를 알게 됐고요. 2020년도 제가 제주도에서 1년 살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는 우쿨렐레를 그 전에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 가서도 하고 싶어서 우쿨렐레를 들고 갔는데, 다 이렇게 폐강이 됐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칼림바를 유튜브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칼림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보다 보니까 생겼고, 제주도 시내에서 자격증 이렇게 과정을 하는 거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자격증을 땄는데, 2급을 따고 또 다시 재밌어서 1급을 따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제 또 전임 강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임 강사는 이제 자격증을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내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 하는 게 좀 연결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배우기만 하고 그냥 취미로 해야지 이게 끝나지 않고, 내가 수업을 한 다음에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되니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고, 악기 배우는 거는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칼림바가 우쿨렐레보다도 더 쉽고 또 누구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좋았는데 또 마침 코로나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그런 기관들에서 칼림바 강사를 또 많이 뽑기도 하고요. 이제 TV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그렇군요. 그린트리님, 밸류라이프님, 아로마지오님,
하은이님, 양마마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마롤님도 부케 보내주셨네요. 아까 낮에 제가 잠시 미더블 갔었는데 칼림바가 종류가 이렇게 하나예요? 아니면 그 종류가 소리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뉘어요? 아,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요.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네네. 모양에 따라 나눠지고 색깔이 다른 건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보시면 돼요. 구멍이 뚫리면 소리가 더 크고요. 막혔을 때는 이제 집에서 혼자 연습하기 좋고, 그리고 나무에 따라서 뭐 가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예. 초심자가 배울 때는 얼마 정도의 가격대를 보통 시작이 아, 되나요? 되게 천차만별인데요. 학교에 가는 거는 막 10,000원대도 있어요. 이게 단체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천차만별이 10,000원대부터 막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수제 칼림바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한 30,000원 이상 되면 그래도 마호가니 종류는 나무가 되게 흔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들이 쓰는 비싼 거는 몇백만 원도 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수제로 뭐 이렇게 주문 제작하면 몇백만 원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강사님들이 사는 외국에서 뭐 직구를 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20만 원대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엄청 뭔가 되게 고가의 악기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배울 때 음. 보통 이렇게 동요 말고 가요 네. 정도 이렇게 하려면은 뭐 사람마다 기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느 네네.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아, 글쎄요. 진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연습량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평소에 내가 악기를 쪼금 했다 하면은 뭐 몇 주만 해도 다 하세요. 몇 주라는 거는 배우는 거는 저희가 뭐 수업을 주에 한 번씩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사이에 본인이 연습하신 분은 정말 쉬운 가요 같은 경우는 한 주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네. 전문적으로 네. 클래식처럼 아예 학교에서도 네. 칼림바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아, 칼림바 전공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예. 이제 다른 칼림바로 악기를 전공. 하면서 인제 칼림바를 좀 네네. 위주로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이 보통은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 주로 오후 시간에 레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려고 많이 따셨어요. 오전에 학교 상체 칼림바를 수업이라고 하죠. 배우면은 음. 좀 어떻게 뭐 다른 악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악기인가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칼림바가? 아, 칼림바는 이제 악보가 없어도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숫자보를 보고 쳐요. 그래서 악보가 있지만 칼림바 자체에 숫자가 색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악보 때문에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연주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쪼끔 편하고요. 오히려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 더 어려워하세요. 아니 그럼 반음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반음은 기본 17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망치로 조율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조율을 그리고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칼림바 같은 경우는 시 반음이 없는 악보들이에요. 악보집을 사시면 다 C키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렇고 뭐 A키, D키 뭐 다른 종류가 있지만 고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네네. 저도 평소 때 칼림바는 악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강사님 모시고 해서 제 평소 때 궁금한 아, 사항들 좀 그러셨구나. 물어봤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샵이나 플랫이 있으면 먼저 골치가 아프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쉬워하세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제가 스크린 화면을 바꿨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력 중에서도 특히 다른 분들한테 사실은 리부트라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NKYU 수석 장학생, 이 수석 장학생이 되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음. 운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요거는요. 사실은 순서대로 하다 보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할 때는
책을 30권 읽고선 거기 주어진 과제를 하고요. 말하자면 리뷰죠, 리뷰. 리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몇 개 쓰고, 홈페이지에 뭔가 활동을 하는 거 기록,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 뭐 그런 어떤 북클럽 리더, 거기서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수석장 학생 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선 학점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진 않아서, 저는 오히려 조금 쉽게 수석장 학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원 대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대단하다, 이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많았죠. 또 저보다 늦게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일찍 그때 하셨던 뭘 분들은 많이 이렇게 되셨어요, 수석장 학생. 항상 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렇게 임할 때 네. 항상 남들보다 조금 앞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석장 학생이 됐으면 수석장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빨랐던 거죠. 그래서 어디 뭐 MKY에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다음에 뭘 할 거다. 이런 그런 거 음, 듣고선 이제 알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저 뭐지? 브런치 스토리에서도 작가 활동하신다는데 거기서는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거기 뭐 아, 글도 한번 거기서는 읽어보고 저 싶은데. 이름 본명으로 쓰고 있어요. 김혜란.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아직 글이 뭐 엄청 많진 않고요. 일단 도전을 해봤어요. 이전에 썼던 글이 있었고, 계속 쓰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해봤는데, 또 운이 좋게, 네, 선정이 돼가지고, 걷는 사람, 쓰는 사람 이것도 그거 아니고. 맞아요. 아, 맞아요. 걷는 사람? 걷는 사람 하정우. 예,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 김혜랑. 네네, 나중에 맞아요. 그건 제가 쓴 천천히 거 한번 맞네요.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서 읽어볼게요. 저도 사실은 네. 브런치 스토리에 작가로 등록만 해놓고 칼럼 쓰는 것을 이쪽으로 좀 옮겨와서 좀 적겠다 했는데 그것도 게을러서 못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클림님, 네. 비마님, 십시일강님, 대레사님, 에그서니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예, 이프렌즈 안에서 유명하신 리부트라님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20살 전환점을 만나다 이 부분이 이제 NKYU를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MKYU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때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40살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어, 제주도에서 1년 살기를 했던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 과정을 짚어보면 뭔가 내가 바뀌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공간에서 살고 싶었던 그렇게,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아무것도 안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MKY에 가입했던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니 걔를, 근데 음, 제주도 1년 살기 이런 네.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오신 분이 나야오 님은 제주도 한 달 살긴 했는데 1년 살기를 할 때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가신 거예요? 마음은 저 혼자 가고 싶었는데요. 애들이 둘이나 딸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음. 잠깐만요. 클립 님이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유튜브에서 봤다고 응원한다고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클립 님. 예. 네, 클리님 아니,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살기를 한다면 애들 학교도 그러면 휴학을 내고 가신 거예요? 학교는 전학을 간 거죠. 제주도에 있는 학교를 갔고요. 저희 큰애는 6학년이어가지고 제주도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장을 받았죠. 와우, 1년 아예 동안 잘 전학을 다녔어요. 네. 가셔가지고. 제주도 어디 쪽으로 가셨는데요? 제주도 동쪽, 공안 동쪽에 보면은 함덕해수욕장이라고 함덕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가장 네. 핫한 곳으로 가셨는데? 네, 맞습니다. 함덕해수욕장에서 한 걸어서 7, 8분 해수욕장에,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애초부터 1년이 계획이었어요? 네, 애초부터 1년이었고요. 전 더 있고 싶었는데, 제주도는 1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연세를 낸 거죠. 계약을 할 때. 음, 음. 근데 어떻게 좀 그게 2020년입니까? 2020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12월에 이제 집을 구하러 갔었고,
근데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가 터져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육지에 있는 애들은 학교를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예. 제주도는 다행히도 겨울 되기 전까지는 잘 갔어요. 그 추석 때쯤부터는 잘 못 가기도 했는데 어 뭐 수학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 체험학습도 가고 그러니까 일단 어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 개인적으로 리부트라 님한테 제주도 생활 1 년은 어떤 이렇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음. 어 좋은 추억. 제주도는 네.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전에 있던 관계를 뭐 유지할 의미 뭐냐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회사 사람들과 만날 일도 없고. 오. 그래서 되게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 뭔가 온전한 자유를 좀 느낀 것 같아요. 남편도 없고 누가 나를 지시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을 해 먹이고 그걸 막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내가 안 해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죠.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로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쪼끔 해결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 이제 뭐라고 하지? 부모님한테 약간 의존하면서 살았고 회사에 이제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사니까 월급을 받았고 이런 약간 수동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에 가니깐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집을 뭐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대주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처음 돼 봤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컸고 저에 대해서 쪼끔 많이 생각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함덕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제주도 전역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겠죠? 그렇긴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막상 살면 관광지 도민으로서 그래도 1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음. 아빠가 올 때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 똑같이 우리 뭐 생각해 보시면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런가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삼시세끼 밥 해 먹고 똑같아요. 그리고 칼림바 배우려면 시내에 갔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외출하는 정도 그다음에 동네 언니들하고 이제 함덕 바닷가 이제 산책하거나 걷거나 그리고 누구 외부에서 친척들이 오면은 같이 관광하고 요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5월 초에 5월 3일 날 갔었나? 일 주일간 제주도 애월부터 해 가지고 이 서쪽으로 해서 함덕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그러셨구나. 함덕이 함덕 너무 너무 좋죠. 좋죠. 특히 노을 지고 석양할 때 그 지금 사진 그걸 볼 때면 '아 진짜 다시 좀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네네.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도 맑고. 어. 그리고 그러면은 애들한테 그 제주도 1년 생활이 지금 뭐 2년 지난 시점이 이 3년 이제 네네. 됐는데 어떻게 애들한테는 애들이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어 제주도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거나 하진 않는데 네.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한 점도 아이들이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전화 와 가지고 저희 작은 아이는 2 학년 때 다녔던 학교, 3 학년 때 다녔던 학교, 4 학년 때 다녔던 학교 다 다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깐 자기 또 어디를 또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음. 가냐는 게 두려움보다는 그런 거였어요. 저랑 비슷한 거죠. '어딜 가서도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주도 갔다 와서 잘 적응해서 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조금은 아빠를 떨어져서 있었던 것도 뭔가 심리적으로 좀 독립심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안 해 봤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경험도 해 봤고 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자기 표현을 안 한다.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많이 했던 아이였거든요. 너무 수줍음이 많고. 근데 제주도에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게 나도 너무 그쪽 도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구나.' 이거를 아.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떳떳하고
아이가 너무 잘하는 지점들이 많은데 자꾸 선생님들이 지적하는 어떤 그 평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가 발표를 잘해야 되고 뭐 또래랑 잘 어울려야 되고 뭔가 조별 활동을 하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보통의 어떤 성실한 학생들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미안해하는 모습이 제가 그걸 그때 알게 됐어요. 6학년 때. 그래서 이거 미안할 게 아니고 저희 애가요. 뭐 그런가요? 집에서 잘 가르칠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으면 6학년 때는 좀 그 선생님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서 다른 건지 뭔가 느낌이 달랐고 아이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한테 어떤 성격 그런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너무 강하게 5년 동안 얘한테 작용을 했었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른들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벗어났고 네. 오히려 중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되게 자신감 있게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거를 잘 봐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주 생활 1년이 애한테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맞아요. 그런 변화를 줬네요. 자, 지금 뒤에 있는 화면에는 나를 돌보는 딴지 프로젝트라 했어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예. 제가 사회복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 뭔가 계속 딴짓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1년 후에 뭔가 다시 이제 복직을 해서 할 거를 생각했는데 MK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독서 모임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뭔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을 하기가 하기 싫은 거죠, 마음에.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계속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사 생활할 때하고 지금 생활하고 비교해서 지금이 더 행복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전에가 안 행복한 건 아닌데 네. 좀 관점이나 태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빽빽하게 그전에는 하루를 꽉 채워서 거기에만 있었잖아요, 공간에.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싫었다기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틀에 맞춰서 뭐 해야 되는 거. 그때는 견디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이들도 제가 돌봐야 되고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약간 네. 맡긴 거죠. 근데 이제 화성에 오면서는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 아침도 못 챙겨주고 저녁도 못 챙겨주고 뭔가 밸런스가 이제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일로 무언가 하기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좀 어떻게 그 전에 소득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내가 자꾸 돌아가야 되나 생각 들지 않도록 어떻게 세팅을 할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 뒤에 사진에 보면은 네, 하루 한 권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은 것으로 추측하고 네.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전한나 작가님인데요. 이분도 사회복지사였는데 지금 현재 사업가로 이제 전향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하루에 한 권씩 읽으세요. 그 시간에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자기 전 이렇게 다 쪼개서 2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와우, 대단하다. 하기야 책같이 좋은 보물은 없죠. 사실은 뭐 모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같이 캠핑에 초대해 주신 그분도 모든 것을 책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낚시도 책으로 시작하고 드론도 책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은 그런 기질인데 요즘은 저도 지금 옆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만은 옛날만큼 책을 읽는 속도가 나지도 않고 책을 읽는 양도 많지 않아서 책을 읽는다고 감히 이야기를 못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뭐 많이 읽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니부트라님은 한 달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을 보통 읽으시는 것 같아요? 한참은 뭐 10권도 읽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북클럽에서 하는 거 위주로 읽는 것 같아요.
북클럽에서 한 달에 제가 북클럽 2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건, 제일 많으면 뭐 7건 정도 되시고요. 북클럽에서 했던 게 재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5건에서 7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혼자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조금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저도 지금 달걀 마니님 북클럽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책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까 공동 구매 관련 프로젝트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그런 공동 구매를 리부트라 님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계발 모임에서 아까 제가 새벽기상 하는 모임에 가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귤 공부도 하고 어떤 물건을 받아서 그 차익분을 받는 거죠. 수수료로. 그런 식의 공동구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귤 팔 때는 귤 농장에 직접 가보기도 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건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같이 그냥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해보니까 했던 건데, 그걸로 막 이렇게 엄청난 판매를 많이 이루거나 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경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스크린에 보면은 딱 1년 뭐 그 뒤에 있지만은 김미경 따라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리부트라 님은 어쨌든 뭐 NKYU 안에서도 또 리더시기도 하고 이런데 그 리부트라 님이 생각하시는 김미경 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리부트라 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김미경 학장님은 네. 글쎄요. 동기부여가죠. 동기를 주는데 지속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보세요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 하고 북클럽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북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책만 읽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꿈도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걸 북클럽 사람들끼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굉장히 오랜 시간 차근차근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배운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보자, 도와주겠다 해서 그게 이제 커뮤니티가 사실 된 거고, 내가 뭐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됐다기보다는 그 배운 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 알려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 했을 때 이제 그게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런 과정들도, 요 딱김대도 그런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실제 잘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커리어를 어떻게 쌓고 이런 전반적인 자기 개발에 말하자면 총망라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로드맵을 한번 쭉 거치니까 이거를 다 해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김미경 학장님이 NKY를 나는 뭐 이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토크쇼를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 브랜드 안에는 또 NKY 분들이 많이 계신가? 이게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NKY.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이제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활동을 했었고요. 네이버 카페.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홈페이지가 생겨서 그때가 좀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막 모집을 해서 제가 들어갔던 건데, 그전에는 한 3,000명에서 5,000명이었으면 이제 3년 사이 6만 명, 7만 명 이렇게 가입이 된 거거든요. 막 한 10년, 20년 이래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말하자면 김미경 학장님이 먼저 보여준 거죠. 이렇게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극복을 해서 회사를 본인이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가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하자, 이런 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전문적인 CEO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런 컨텐츠 말하자면 온라인 평생 교육하는 이런 기관을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구축해 가면서 그러네요. 그거를 여기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원이 되기도 하면서 혜택도 받았지만 김희경 학장님을 우리도 같이 도와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왜냐면 거기서 파는 상품을 우리가 사고 엄청 열렬하게 지지를 막 해줬잖아요. 거의 막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 아니냐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엄청나고 막 지역별로 막 이렇게 모임이 다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그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그거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뒤에. 그러게요. 진짜 뭐 거의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네트워크가 전국에 그래 걸쳐서 있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거의 종교 같이 그렇게 번지니까 아무튼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여서 저도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근데 참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장님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남성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보다는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거의 이제 왜냐면 그 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다 여성 위주로밖에 아니어서 그랬다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남성들도 이제 수익할 수 있는 강좌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15% 정도 된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모임에도 남자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다양화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전에 뭐 책 읽고 북클럽 중심으로 갈 때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내주신 사진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니까 특히 여기 이 스크린에서 볼 때, 야, 2020년도부터 어떻게 진짜 빼빼가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빡세게 살아. 진짜 빡세게, 음. 이거 어떻게 다 했지 할 정도로 빡세게 사진 같은데, 지나온 2020년, 21년, 22년 지금까지 어땠어요? 이게. 돌아보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새벽 기상이라는 게 진짜 4시간을 쓰는 거여서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때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때 뭐 강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빡세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지금 새벽 기상을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막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가 돼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몰입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힘드셨나 봐. 열심히 했는데 다시 그렇게 빡세게 5시부터 미니 챌린지를 제가 1년 동안 했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시작을 하니까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을 1년 정도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가 대단하십니다. 있습니다. 네. ESG 인플루언스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ESG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네 맞아요. ESG라는 그 자체에서 이게 조금 굉장히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유행이 됐잖아요. 이제 ESG 모르면 안 된다, 기업이나. 근데 우리가 자격증 딸 때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MKY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연세대학교랑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 긴가민가 하면서 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뭐 기업에서 뭔가 이런 거 ESG를 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그냥 주부들이 이거 왜 배우나 싶었을 때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뭐 지배 구조, 뭐 사회 그런 S는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싶은데 또 다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게 내 삶과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들은 망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이걸 좀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소비자의 눈으로 좀 똑똑하게 현명하게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고런 관점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직업을 삼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쪼끔 쉽게 어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MK와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ESG를 뭐 강의를 한다거나 당신들이 실천을 해서 뭔가 그거를 기업 안에서 써먹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 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음.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솔직히 사실은 저는 그 ESG 한자 한자를 떠나서 이제 인바이러먼트하고 소셜하고 지배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조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가버넌스라는 지배구조 부분이 왜 나오는지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너무 딱딱한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맞아요. 기업이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세습 경영을 하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건지 이걸 그러니까 좀 단순히 말하자면 그 기업의 어떤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그걸 되게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갖춘다는 건 결국 그 이사회나 이런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내부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음. 외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고 뭐 뇌물이나 부패 뭐 그런 내부 고발자 제도 옛날에 그런 제도들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부정부패나 이런 거를 막는 것을 눈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투명 생각하시면 될 것 경영을 같아요. 하라 단 이런 뜻으로도 음 이해되는데 비슷한가요? 네. 음. 감사도 늘어나고 음. 뭐 기업의 윤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음. 허락을 받아야 될 때도 많고 이 사회가 단순히 내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샤바샤바 해 가지고 다 해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되게 전문가들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관여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지배 구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음. 되면 쪼금 더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잘 돼야지 일반 우리 사람들이 그럼 기업의 물건을 음. 사고 거기에서 파는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상품을. 그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그 회사가 그러면은 잘 돼야 무슨 이 나라가 잘 되고. ESG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NGO 활동을 하게 되나요? 근데 그것도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어떤 데 소속돼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브랜드에서 활동할 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뭐 어느 음. 정도 범위를 줘서 "너는 어디까지 해라."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더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쪼금 더 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매체들을 오히려 더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환경 실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범위를 넓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것은 작은 부분이 아닌데 여기서 음. 인플루언서의 서티피케이션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지. 어떻게 활용도적인 맞아요, 맞아요. 측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처럼 좀 명확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 네 되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겠는데 자격증을 네. 따려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실제로 음. 땄는데도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때 이제 나는 그래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거야 해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걸로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렇다기보다는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내 삶은 지속 가능한 것은 거의 이제 트렌드 아니고 상식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그 삶의 방향을 글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딴 거지,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이런 목표는 가지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잠시만요. 호호님, 모따모모님, 니아 메라키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어, 이 브랜드 안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칼림바 강사이자 NKY의 리더를 하고 계시는 니부트라님하고 같이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분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자격을 획득하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내가 자격증을 하나 얻었을 때의 성취감이 어때요? 그 뭐라고 하죠? 자꾸 목표가 분명하면 성취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성취한 경험이 많으면 쪼끔 더 쉽게 그다음 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행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내가 따야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해 봐야지 이게 어떤지 저떤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어머니 말한 대로 좀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희한한 것도 물론 자격증을 하나 있지만. 가지고 있는데 미래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뭘까요? 이름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미래에 네. 대해서 지도하는 미래 지도사. 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 준비하고, 뭐 인플루언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하라는 어떤 의미인데, 별 어려운 자격증도 아니고 강의만 들으면 되는 자격증인데, 저는 그 이름이 좋아 가지고 아. 도전했는데, 근데 그것을 땀으로써 사실은 제가 많이 그것을 아예 그것은 이 플라스틱 카드도 주거든요. 그러면서 "나 미래 네네. 지도사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툴로 쓸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격이지만은 이름이 주는 또 그런 의미가 음.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해보게 됩니다. 그 ESG가 그런 거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거를 내가 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강력한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기술을 안다기보다는 어 그 정도 땄으면 이렇게 ESG 전문가라면 뭐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거를 맞아요. 책임감이 암묵적으로 그 그런 쪽의 어 책임감을 또 생각하게 네,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게. 음. 자, 그런 의미에서 실행 레벨이 올라가면 마법이 일어난다. 그 마법이 그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삶의 차시 바뀌는 거죠. 내가 무언가 계속 했더니 쪼금 더 시도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할까 말까 하는 거를 막 100번 생각했으면 이제는 일단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렇게 내가 해 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해 보시라고 하고, 그 대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거나, 물론 그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일단 할 수 있으니까 해 보라고 하는 게, 내가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학장님도 가까이서 만나게 됐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진짜로 시도를 한 거를 통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말을 써 봤죠. 근데 실행 실행 레벨이라는 레벨이 것도 사실 올라가면은 마법이 네. 일어난다. 오늘 호몬 캠프 유튜브 편집할 때 이게 썸네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실행력을 높이는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단골 네.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단골 질문. 음.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요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음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도 이 말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다음 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 혹시 카네기 센터에서도 교육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요 말이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완전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책은 뭐 고전 중에 고전인데, 저는 사실은 여기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20년 전에도 120만 원짜리 교육이었으니까 뭐 작은 교육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야 돼 저도 거기서 장학생이 됐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그러나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이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자꾸 음 벽이 더 생기더라고요. 못할 것 같고 그런 순간 하지 못할 이유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미루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에 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못하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저한테 그걸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돼서 리부트라님한테 얘기하기 잘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 발 움직이고 모르겠다. 나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계신 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용기 내신 분들한테는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말에도 뭐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마음속에만 품지 말고 한 발 내디디면은 그게 음. 쉽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잘 되는데 머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이렇게 내두고 그걸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 책에 어 "계획하고 실천하고 습관화하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아예 그냥 제목에 작은 제목에 있어요. 근데 음. 제가 평소 때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보통 삶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데 일반인들을 보면은 아주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근데 계획을 가지고도 실천 못하는 사람, 또 실천을 한 번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네네. 습관화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그 부분을 평소 때 나름대로 뭐 좌우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이렇게 메시지로 남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계획하고 실천하고 습관화 니부트라 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어 유사한 말이 아닐까 어떤 싶은데. 네. 사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상은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런 생각들을 했을 때 상상만 하고 끝나는 일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쪼금 책을 읽고 이렇게 실행을 쪼끔씩 하면서 이제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거를 실제화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이제 끝을 잘 맺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제 '해야지.' 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잖아요 점점. 네. 그러니깐 그것들을 좀 스스로 조절하고 너무 생각한 거를 다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했으면 그거를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쪼금 더 뭐 주간 계획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순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짠다거나 누구랑 같이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래요?" 이러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런 맞아요. 어쩔 수 없는 방법들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지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잘 찾으신 분들이 훨씬 그런 목표한 것들 많이 이루시는 것 같고 그거를 못 찾는 분들은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죠. 그래서 어 시행착오가 있어야지 찾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니까 혼자 하는 게 맞아.'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막 따라서 하기보다는 나의 성향이라든지 나에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대부분 중간에 멈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이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계획을 안 세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차피 못할 것 같다는 건 벌써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의심하거나 자기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너무 과하게 목표를 많이 세워서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진짜 나를 잘 파악했으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세우고 했으면 잘 토닥토닥 해 주고 그다음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조차도 난 해서 안 될 거야. 뭐 해 봤자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거를 관점을 쪼끔 바꾸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대만에서 온 앨리스 님하고 음. 신공언니 님이 막 마지막에 막 채팅창에 아 "응원합니다. 저희 신공언니 님 스타죠. 감사합니다. 리브트라 님 없으면 전 없습니다." 앨리스 님은 대단하신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네. 아유, 신공언니 님도 그렇고 어쨌든 대만에서 올 앨리스 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또 리브트라 님한테 "대단합니다. 멘토님." 해 갖고 맞아요. 이러니까 저는 진짜 오늘 대단한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같이 토크쇼를 하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고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네, 맞아요. 뭐라고 하죠? 그 좋은 눈을 에너지를 주는 가지잖아요. 사람들? 좋은 눈을 가져야 좋게 보잖아요. 네. 어 같은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뭐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뻔한 얘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고 고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커뮤니티에. 그래서 참 감사하죠.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럼요. 서로 배워가는 거죠. 예. 근데 시간관리법 하는 질문지에 보면 40-20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처음 들은 법칙이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제가 궁금해서인데. 요거는 1 시간을 좀 쪼개서 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 중간에 딴짓을 되게 40분 많이 하고 20 하거든요. 분 쉬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네. 집중력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뭐 글쓰기 하다가도 또 딴 것도 하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서 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40 분은 내가 진짜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고 네. 이제 몰아 놓는 거죠. SNS를 본다거나 빨래를 음. 하거나 설거지하는 것은 20 분에 있는 시간 고 시간에 이제 하면 하루를 지냈을 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막 짬뽕해서 하다 보면은 다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자.' 이런 의미로 40을 좀 배정을 해 놓으시고 나는 예를 들어 50분 하고 10 분마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은 집중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니깐 고렇게 하면 훨씬 시간 관리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 40-20 법칙은 40 대 20 이라 했지 40-20 법칙이라 해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다른 분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 리부트라 님이 쓰시는 말인지. 아.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거예요. 근데 네. 고 교수님만의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록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익환 교수님. 거인의 노트라고 예. 책 쓰신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기록학과 교수님이에요. 음. 그렇기도 한데 이분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취지는 그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쪼개라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를 먼저 할 수 있게 배정을 하고 자꾸자꾸 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방식을 적용하는 거는 제 방식이고 그 교수님의 요지는 핵심 자기가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먼저 하고 설거지를 하다 20 분이 만약에 지났잖아요. 그럼 네. 내려놓고 다시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해라 요런 취지였어요. 어. 음. 저도 이 책을 한번 꼭 김익환 교수의 거인의 거인의 노트 한번 노트라는 꼭 책이고요. 읽어봐야겠네요. 어 책도 책이지만 그분이 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음. 요즘 뭐 유튜브가 뭐 모든 것에 또 네 종점이 맞아요. 통로니까. 예. 보면서 저도 좋았던 거 메모해서 막 이제 알려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보다 보면 짬뽕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봤었는지 그런 거 기록을 해 놔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덧 우리 오늘은 참 이렇게 차분하게 토크쇼를 1시간 이어간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듣기로 리부트라 님은 그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을 이 브랜드 안으로 이렇게 또 모시고 온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부트라 님한테 이 브랜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같이 하자고 했던 거는
되게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 그 어떤 한 발을 내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벽이 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브랜드라면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써야지 수익이 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고 다른 어떤 거보다는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브랜드는. 이 브랜드가 음. 되기만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저희 딱 어떻게 맞아떨어졌죠. 6 기에서 네. 대거 많이 뽑았고 저희가 그거 챌린지를 잘 준비를 해서 또 열심히 하셨어요. 본인만의 콘텐츠를 주차별로 잘 짜서 하신 분들이 저희가 46명 정도 그때 당시 와우. 그렇게 이 브랜드 6 기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되게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삼천 클럽 우리 해 보자." 막 이래서 3,000,000원 다 이제 합쳐서 3 네. 개월 동안 3,000,000원 벌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네. 때 자기의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아 이거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고정 수입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분들한테 음. 200,000 원이라는 게 엄청 큰 돈인데 누군가는 그거 별거 아니어서요. 무슨 그거 그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200,000원 꼴랑 벌려고 그렇게 한 이런 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저희 같이 하는 분들은 그 돈이 진짜 소중한 돈이었어요, 첫 월급. 와우.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른 챌린지도 진행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여기서 쌓은 콘텐츠들이 막 8 회기 12 회기 저희가 그렇게 했잖아요. 또 6 기는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본인이 또 어떤 다른 거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디딤돌 같은 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이거를 좀 같이 크게 느꼈던 시간이어서 저는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6기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NKY 분들이 많이 보이는 데는 아무튼 리브트라 님의 공이 엄청 크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너무 그분들이 재미있게 했었어요. 네. 재미있어서 뭐 저희끼리도 뭔가 울고 막 감동하고 진짜 그래서 이 그랬을 것 같아요. 브랜드가 뭐 우리를 어떻게 해 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어쨌든 커뮤니티가 그대로 여기 또 이 브랜드 안에서도 이어지고 서로 이렇게 사실은 저는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브랜드가 주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공간이니까 우리가 굳이 시간을 물론 뭐 따로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시간을 내야 되겠지만은 이동하는 시간을 따로 안 들이더라도 인제 항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브트라 님이 이 브랜드라는 어떤 하나의 3 차원 공간을 너무너무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신공언니 감사합니다. 댓글을 막 와 눈물 나게 써 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이승호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한번 해 보시죠. 오늘 뭐 제가 원래 사실은 6월 초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제 개인 일정 때문에 6월 말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어 어쨌든 호몽 캠프 이렇게 1 시간 동안 저하고 이야기해 보신 소감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네. 또 편안하게 말씀을 또 잘 해 주셔서 저도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해 주셔서 저도 스스로 '아 내가 어떻게 지냈구나 1년 동안.' 예. 또 돌아보게 됐고 되게 의미 있는 게 오늘도 해 주신 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딱 1 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래요. 6월 마지막 주가 제가 7월 첫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1 주년 1 주년 기념으로 이 외부 제 미담을 진행하는 거 말고 다른 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는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호몽님이 이렇게 1 주년 딱 맞춰서 해 주신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틈날 때마다 지나간 저희 인제 토크쇼 출연자들의 어떤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으니까 봅니다. 근데 또 막상 출연자로서의 본인들도
이렇게 직접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되돌려서 이렇게 들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항상 오늘 끝나면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뭐 큰 편집이 안 해도 되니까 넘기지 않고 내일 아침 되면은 바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틈날 때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그동안의 어떤 인생을 반추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면서 화면을 위해서 오늘 딱 하나만 한번 할까요? 리부트라님 최고야를 한번 하면서 마칠까요? 한번. 자,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최고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최고야. 예. 네. 감사합니다. 예.